뻔뻔하게 잘도 여기 오셨네요. 정보아 씨 여기 왜 왔는지 몰라도 제 가족이 돌아가셔서 당신과 얘기 나눌 기분이 아닙니다. 알아요. 다 뻔뻔한 거. 근데 사과 같은 그런 촌스러운 거 하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은호 씨 얼마 전 간이식 받으셨죠?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 그 입에 은호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 지금 은호 씨가 아주 위험해요. 할머니를 떠나보낸 상실감에 빠져 있던 지역에게 찾아온 불청객들. 그저 성가신 재회인 줄 알았던 만남은 오래전 잿더미 속에 묻혀버린 끔찍한 진실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고 맙니다. 이 긴 사슬 같은 악연이 결국 누구의 파멸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유일한 목격자가 나타나 지역에게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고발하기 전까지는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의 정적은 소란스러웠던 통곡보다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3일장 내내 피워 올렸던 향 냄새가 여전히 코끝에 들러붙어 있는 듯했어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리고 그 빈소 앞에서 쏟아냈던 눈물은 이제 말라붙어 건조한 모래알처럼 눈꺼풀을 까끌거리지게 했습니다. AP그룹 대표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 어딘가 닿을 수 없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차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지역은 대답 대신 손을 휘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지요. 슬픔은 감정이 아니라 육체적인 통증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 걱정 어린 시선,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상투적인 말들. 그 모든 것이 소음처럼 느껴져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고립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터폰이 짧게 울렸어요. 대표님, 하늘건설 정보아 씨가 찾아왔습니다. 일행이 한 분 계신데, 정보아? 지역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난데없이 정보아라니. 그 이름 석 자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이제 미련도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독한 피로감이었지요. 식장에서 도망친 신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떠난 여자, 지금 이 시점에 그녀가 그것도 일행을 대동하고 나타났다는 사실이 지역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들여보내지 마. 지역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는 이미 소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막으려는 철민의 목소리를 뚫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역씨, 정보아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제멋대로인 여자.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종류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 낯선 남자가 쭈뼛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거친 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였어요. 이질적인 조합이었지요. 지역은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눈동자의 서늘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요? 길바닥에 팽당하기 싫으면 빨리 나가세요. 당신, 볼 일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상주에게, 그것도 과거의 앙금을 가진 전 약혼녀가 불쑥 찾아온 무례함에 대한 분노였지요. 보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뒤에 선 남자의 팔을 끌어당겼어요. 지역씨, 화나는 거 알아. 나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이 사람은 꼭 만나봐야 해. 보아는 남자를 지역 앞으로 떠밀듯 세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모자챙을 만지작거렸어요. 인사하세요. 여긴 서재욱이에요. 아시죠? 서재욱. 지역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있나. 내 결혼식장에서 나 내팽개쳐두고 당신이 찾아간 그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지역의 시선이 남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거친 노동의 흔적이 역력한 남자였어요. 보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보아가 그토록 갈망했던 남자였지요. 맞아요. 보아가 짧게 인정했습니다.
그 당당함이 지역을 더욱 기가 차게 만들었어요. 침묵을 지키던 서재욱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어요. 지역에게 그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덕분에 그는 진짜 사랑인 은호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상을 당한 자신에게 굳이 찾아와 지난 치정극의 사과를 건네는 이 상황 자체가 불쾌하고 기이했습니다. 지금 뭐들 하시는 겁니까? 두 분이서 쌍으로 사과라도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 지금 그딴 거 받아줄 기분 아닙니다. 지역은 책상 위에 서류를 거칠게 덮었습니다.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보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분노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해 보였어요. 지역 씨, 우리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재욱이가 할 말이 있대. 할 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여자, 고성희 이사장에 대해서. 고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순간 지역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은호의 친모이자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욕망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지요. 지역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모자 아래 드러난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재욱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끄집어내듯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감나무 보육원 출신입니다. 지역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얼마 전 은호와 함께 다녀왔던 감나무 보육원. 은호와 우진이 있었던, 그리고 화재로 전소되어 사라진 그곳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역이 물었습니다. 아니잖아요. 당신은 에델 보육원 출신이에요. 보아 씨도 거기서 만났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불타서 없어졌지만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호. 아니, 유라와 우진이랑 같이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역은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단순히 보아의 연인인 줄 알았던 이 남자가 은호의 과거와 연결된 고리라니. 예상치 못한 전개에 지역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청아병원 VIP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가습기가 뿜어내는 하얀 수증기만이 정적을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침대 위에 누운 한우진은 창백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생기의 빛보다는 깊은 고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고성이는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그 눈빛은 환자를 걱정하는 어미의 것이라기보다 완성되어가는 작품을 바라보는 조각가의 것에 가까웠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더 힘내. 이제 거의 다 왔어. 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제 네가 물려받을 준비만 하면 돼. 성재 녀석은 어차피 그릇이 못 돼. 네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네 것이 될 거야. 우진은 힘겹게 눈을 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버렸던 딸을 찾아내 간을 이식시킨 여자. 그 비틀린 모성애가 끔찍하면서도 덕분에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우진을 질식할 듯 독죄였어요. 엄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유라가 저 때문에. 성희가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하게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걱정 마. 넌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잖아.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 막상 닥치면 넌 누구보다 잘해낼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그 유전자라는 단어가 병실 안을 서늘하게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들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밀려 열렸어요.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은호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서 있었어요. 그녀 또한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어요. 어머, 유라야. 몸은 좀.
은호의 시선은 성희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투명 인간이 서 있는 듯. 은호는 성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우진에게로 향했어요. 한우진. 은호가 침대 옆에 서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좀 어때? 죽다 살아난 기분이.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은호야, 너 몸은 괜찮아. 아직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난 괜찮아. 네가 살았으면 됐어. 은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굳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성희가 끼어들 틈이 없는 그들만의 핏줄로 연결된 유대였어요. 성희는 그 곁에서 철저히 타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불쾌감이 그녀의 눈썹을 꿈틀거리게 했어요. 예, 유라야. 엄마가 묻잖니. 수루술 부인은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이사장님. 은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성희를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어요. 그건 딸이 엄마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보는 눈빛이었지요. 병실 밖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은호는 링거대를 꽉 쥐고 성희를 마주 보았어요. 성희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척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몸조리나 잘하지 할 얘기가 뭐 그리 급해서. 100억짜리 건물. 은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주기로 한 거 잊지 않으셨죠? 증여세까지 현금으로 처리해 주신다고 했던 거요. 성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글쎄,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성희는 뻔뻔했습니다. 수술은 끝났고 간은 이미 이식되었으니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인간이라지만 그녀는 그 본성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 은호를 비웃었어요. 아무리 고고한 척, 청렴결백한 척 해봤자 너도 결국 돈 앞에선 장사 없구나. 핏줄은 못 속여. 기억이 안 나신다? 은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 때문인지 미간을 찌푸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착각하시나 본데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청구서지. 청구서.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당돌하니? 계약서라도 썼니, 우리가? 성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은호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래요? 우진이 아버지가 대단한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남편분께서는 우진이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공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시는 눈치던데요. 성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맹장 수술도 아니고 그 대단하신 회장님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는데 그 내막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간을 준 사람이 버려졌던 존재조차 몰랐던 부인의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은호의 눈빛은 정확히 성희의 가장 약한 고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신뢰, 그리고 우진의 후계자 자리, 그것이 무너지면 고성희의 인생도 끝이었지요. 너 협박하니? 협박이라뇨. 거래 이행을 촉구하는 거죠. 은호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공증 서류였어요. 지금 여기서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회장님 찾아서 들어갑니다.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어요. 이 아이는 빈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성희는 거칠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자, 됐니? 성희가 계약서를 은호의 가슴팍에 떠밀듯 던졌습니다. 은호는 그것을 소중히 챙겨 넣으며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라 다행이네요. 은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성희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어요. 우진이는 자신을 닮지 않았습니다. 너무 유약했지요. 그런데 저 아이. 성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날 닮은 건 우진이가 아니라 저 녀석이었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병원 복도의 찬 공기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버린 괴물이 이제 자신을 사냥하러 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자신을 향한 또 한 발의 화살이 다른 곳에서 정교하게 장전이 되고 있었다는 걸 고성이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화재가 나기 얼마 전이었어요. AP그룹 대표실에서는 서재욱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재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며 20여 년 전의 지옥 같은 기억을 더듬고 있었어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내렸죠. 그 여자는 우진이만 차에 태웠어요. 유라가 울면서 매달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역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철민의 예언, 은호의 트라우마, 고성이의 거짓말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불이 났습니다. 다들 도망치느라 아비규환이었는데 전 봤어요. 서재욱이 고개를 들어 지역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타오르는 불길이 비치는 듯했어요. 그 여자가, 고성이 그 여자가 불타는 보육원을 뒤로하고 차에 타면서 웃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지역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분명히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유라가 갇혀있는 건물을 보면서 그 여자는 옅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골치 아픈 쓰레기를 태워버려서 시원하다는 듯이. 서재욱의 증언은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를 본 자의 고백이었어요. 아이를 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혹은 딸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화재를 방조했거나 어쩌면 직접 불을 질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재욱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감나무 보육원 건물 뒤편 창고 쪽에서 시작된 불은 낡은 목조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어요. 우진이를 데려가고 유라가 남겨진 바로 그 직후예요. 설마. 네. 그때 그 악마가 휘발유통을 들고 웃으며 돌아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고성이라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됐죠. 지역이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아이들 기록, 입소 서류, 그 모든 게 불길 속에 사라졌으니까요. 확실한 건 전 봤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유라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모습을요. 당시의 공포가 아직도 제 꿈에 나옵니다. 지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가슴 속을 훑고 지나가는 듯 했어요. 아이를 버린 것도 모자라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이들이 있는 곳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재욱이었습니다.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 요. 네. 그 여자가 그 어린아이 손에 쥐어준 거 말입니다. 재욱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그것은 조소라기보다 끔찍한 기억을 뱉어내는 고통에 가까웠어요. 그때 우리는 배가 고팠으니까요. 바나나는 귀한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유라는 그걸 받고도 먹지를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아주 서럽게요. 재욱의 회상 속에서 어린 유라는 자신의 몸집만 한 큰 짐가방 옆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옆에 선 고성이는 차갑고 건조한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땐 어려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걸 받았는데 왜 우는지.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 바나나가 작별의 대가였다는 걸요. 우진이라는 아이가 은호에게 세상의 전부였다는 걸. 그 여자는 잔인하게 끊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재욱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짐짝을 분류하듯 냉정했습니다. 우진이는 차 뒷좌석에 밀어넣고 울며 매달리는 유라의 손은 매몰차게 뿌리쳤지요. 바나나를 쥐어준 건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양손을 무언가로 채워 자신을 잡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지역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바나나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던 이유.
그 지독한 트라우마의 근원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것은 과일이 아니라 버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재욱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신문 기사 스크랩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거기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고성이의 사진과 함께 가온재단의 천사, 아이들의 꿈을 후원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어요. 이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선 사업가라더군요. 역겨웠습니다. 자기 자식은 버리고 증거를 없애려 불까지 낸 여자가 천사라니요. 재욱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힘없는 노동자일 뿐이라 방법이 없었지요. 그러다 뉴스를 봤습니다. 에델 보육원을 만든 AP그룹 김동수 회장님이 회사를 매각했고 그걸 인수한 사람이 재욱이 지역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정보아 씨와 결혼하려 했던 바로 이 지역 대표님이라는 걸요. 옆에 있던 보아가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재욱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전 바로 당신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그 여자분, 지은호 씨가 바로 한유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에델 보육원 봉사할 때 항상 봐왔던 그녀였으니까요. 당신을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좋아하는 그 여자요. 지역은 책상 위 고성이의 가식적인 웃음이 담긴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재욱 씨, 지역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기억, 그리고 증언,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여자의 그 가면, 내가 갈갈이 찢어놓을 테니까. 몇 시간 뒤, 모든 것을 모른 채 고성이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고성이는 가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와 나누었던 날 선 대화의 잔향이 아직도 귓가를 윙윙거리며 맴돌았지요. 100억짜리 건물, 거래, 그리고 은호의 서늘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 아래 신문을 읽고 있던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또한 그 누구보다 속이기 쉬웠던 남편이었지요. 늦었네, 여보. 바빴어? 진석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직 아내의 내조와 모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성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우아한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네, 모임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기다렸어요? 당신 얼굴 보고 자려고 기다렸지. 성희는 겉옷을 받아주는 가사 도우미에게 눈짓을 하고는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려던 찰나 2층 계단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오셨어요? 박영라였습니다. 영라는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성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딸이 엄마를 보는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우진의 수술과 성희가 이 사실을 진석에게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환을 떼어놓기 위해 오토바이 습격까지 서슴지 않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영라야. 안 자고 있었니? 엄마 기다렸죠. 잘 다녀오셨나 해서요. 영라가 묘한 억양으로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성희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성희는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요. 어차피 영라의 경호원이었던 지환을 쳐낸 뒤로 영라의 반항은 이빨 빠진 호랑이의 투정에 불과했으니까요. 피곤하구나. 얼른 들어가 쉬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석이 읽던 신문을 접으며 무심하게 말을 꺼냈어요. 아, 참. 당신 보러 온 손님이 있어. 손님이요? 성희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집으로 찾아올 손님이라니. 예정된 스케줄에는 없던 일이었지요. 서재에 계셔. 기다리신 지 좀 됐는데. 누구요? 올 사람이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진석은 턱을 긁적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글쎄, 보육원 사람이라고 하던데. 당신 가온재단에서 보육원 쪽도 후원했었나? 네. 아니, 보육원은 후원 목록에 없는데. 성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파괴력은 그녀에게 있어 핵폭탄과도 같았어요. 자신이 지워버린 과거, 잿더미 속에 묻어버린 비밀이 그 단어 속에 응축되어 있었지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진석은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무심함이 성희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디라고 했더라? 감 무슨 보육원이라고 했었나? 그래, 맞아. 감나무. 진석이 손뼉을 딱 쳤습니다. 배나무, 사과나무 할 때 그 감나무였어.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나네. 그 이름이 귀에 꽂히는 순간 성희의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호흡이 턱 막히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오래전 화마가 휩쓸고 간 그곳. 은호를 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도망쳤던 그 지옥 같은 장소의 이름이 남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곳은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누가? 성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치맛자락을 꽉 쥐었어요. 진석은 아내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서재 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봐. 당신하고 꼭 할 얘기가 있다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희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서재 문이 거대한 심연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저 문을 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만 같았지요.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을 찔렀어요. 끼익!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어요. 책상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두 남자가 서 있었지요. 한 명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이지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지혁이 낮게 인사했습니다. 예의를 갖춘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저기가 서려 있었어요. 성희는 그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설마 은호가 다 말한 건가? 그런데 진짜 공포는 지혁의 뒤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였어요. 그는 성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낯선 듯하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낯익었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불타오르는 보육원 마당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아이의 눈빛이었지요. 서재욱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줌마. 재욱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망은 뜨거웠어요. 기억하시죠? 감나무 보육원. 우리 은호 버리고 우진이만 데려가던 날. 성희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당신들 뭐야? 성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에는 굳게 닫힌 문뿐이었지요. 지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처럼요. 이 친구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더군요. 그날의 불길, 그리고 당신이 쥐어준 바나나, 그리고 지혁의 시선이 성희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 화상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요. 성희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긴 소매 아래 숨겨두었던 20년 전 그날의 증거가 저릿하게 욱신거리는 듯했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경찰에 가보면 알겠죠. 아니면 남편분께 먼저 보여드릴까요? 박 회장님, 아주 기술에 밝으시다던데. 재욱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간 묻어두었던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줌마가 웃고 있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데 차 안에서 웃고 있었잖아요. 악마도 그렇게는 못 웃을 거예요. 성희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해주지 못했지요. 그게 아니야. 난 그저 뭐요? 지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저 귀찮은 딸 하나 처리하고 싶었던 거요? 그저 새 남편한테 들킬까봐 증거를 없애고 싶었던 거요? 당신 말대로라면 그저 아이들을 태워 죽이려 했던 거잖아요.
서재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성희의 가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지요. 문득 거실에서 진석이 흥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는 남편의 콧노래가 마치 장송곡처럼 성희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지혁이 몸을 숙여 성희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연민도 자비도 없었어요. 오직 냉철한 심판자의 눈빛만이 있었지요. 이 사장님, 잘 들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대무처럼 박혔습니다. 당신이 태워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지금 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사람을 건드린 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성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화려했던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지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인사만 하러 왔어요. 진짜 청구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마 당신은 평생 고통받았던 은호의 시간만큼 서서히 말라 죽게 될 거예요. 제가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요. 두 남자가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어요. 텅 빈 서재에 홀로 남겨진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요. 아직 안 끝났어. 성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손님들 가셨어. 무슨 얘기했어? 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지요. 창밖으로 검은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그녀가 지른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요. 그날 밤, 지혁은 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 그녀의 눈가에 마른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혁 선배, 오늘 일은 잘했어. 그 여자한테 당당하게 받아낸 거. 은호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00억이 뭐가 대수라고. 그냥 우진이가 살아서 다행이야. 그거면 됐어.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그 손이 차가웠어요. 그 건물, 어떻게 할 거야? 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보육원 만들어 볼까 해요. 보육원. 네, 나처럼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게요. 그 여자 돈으로 그 여자가 태워버린 곳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은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게 내 복수예요. 선배. 지혁은 대답 대신 은호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어디선가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자신의 비밀이 밝혀질 위기에 처한 고성이가 파멸을 막기 위해 또 어떤 끔찍한 반격을 준비하게 될지, 그리고 지혁은 은호의 고통을 어떻게 갚아주게 될지. 다가오는 폭풍의 결말은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과연 은호는 어차피 더러운 돈인 100억을 받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받는 게 나았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